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미국 자동차 빅3에 대한 구제금융법안의 의회 부결 소식이 우리 코스피 시장까지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50포인트나 급락을 하며 1103.82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 또한 미국발 차풍의 일격을 당하면서 많이들 하락을 했네요.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어제 있었던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자금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서울 시내 재건축 용적률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서울시와 국토부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은행의 파격적인 금리 인하에 힘입어서 이 시중 실세 금리가 조금씩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그런 조짐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아직은 자금시장이 이제 따뜻한 좀 봄철을 맞으려면 좀 더 기다려야겠죠. 자, 구체적인 상황과 전망을 알아보죠. 서울경제신문의 이병관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은이 파격적으로 기준금리를 1%포인트나 인하를 했습니다. 시중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네, 시중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시중은행들은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한 많아야 0.75%포인트 정도 내릴 거로 생각했는데 어제 1%포인트로 사상 최대폭, 그것도 사상 최저치 3%로 낮아지면서 다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금리 인하폭을 더 확대하는 등 아주 그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오는 17일부터 1년짜리 정기예금금리를 6.65에서 6.15로 0.5%포인트 낮추는 등 금리 기간에 따라서 0.5에서 1%포인트씩 낮추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도 내려가고 있는데요. 대출금리는 시장성 금리인 CD금리에 연동되는데요. CD금리가 어제 1%포인트 인하 소식에 무려 0.69%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아주 파격적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금리가 CD금리에 연동되고 있는데요. 이 CD금리가 낮아지면서 일례로 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다음 주부터 6.21에서 7.71%포인트 레인지에서 5.51에서 7.01로 낮아집니다. 0.7%포인트가량 일주일 새 낮아지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가계나 기업, 특히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굉장히 부담이 매우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동안 한은이 정책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시중금리까지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좀 엇박자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런 엇박자가 이제 상당 부분 해소된 걸로 봐야겠습니까? 지난 10월보다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에 올 들어 첫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는데요. 보통 시장이 정상적일 때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당연히 통화정책의 파급국리로서 시중은행도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게 정상인데요. 네. 이 시중은행들은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처음에는 금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권은 지난 수년간 자산 경쟁을 벌여서 대출을 마구 해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금 사정이 없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오히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금리를 땡기기 위해서 자금을 땡기기 위해서 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은행권이 자금에 이제 없다고 목말라 소리치니까 한국은행이 그동안 유동성을 RP 방식, 한매 조건부 채권 방식 유동성을 지원해왔고 금감원은 또 유동성 비율 완화를 통해서 자금 기준을 좀 완화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숨통이 트이니까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그것도 파격적인 금리나 그리고 강력한 시장 안정 의지를 보면서 그 예금금리나 CD금리가 그에 맞춰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제 자금시장 자체가 많이 안정될 걸로 보시는지요? 예금이나 대출금리와 별도로 지금 자금시장 경우는 여전히 기본적으로 신용경색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9월 15일이죠. 리먼 브라더스 투자원의 미 투자원의 부도사태 이후에는 글로벌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고 자금시장이 얼어붙었고요. 그에 따라서 한국의 채권, 자금시장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거래 자체가 안 되는 말 그대로 시장 자체가 완전히 작동이 거의 사실상 정지돼 있었는데요. 한은이 강력한 시장 안정 의지를 보이면서 은행채와 의량회사채 중심으로 조금씩 떨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좀 그런 조짐이 나타났는데요. 네. 은행채는 7%에서 어제 6%로 떨어졌고요. 오늘도 상당 부분 더 떨어지고 있고요. 회사채 AA 마이너 기준으로 어제 24pp 떨어진 데서 오늘도 다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은행과 보험사들이 우량회사채와 은행채 중심으로 조금씩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외견상으로는 좀 금리가 떨어지는 좀 호전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그 경기 자체가 좀 호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들이 좀 적지 않은 게 사실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강력한 정부의 시장 안정 의지와 유동성 지원에 있어서 우량회사채나 특히 극히 제한의 우량회사채나 은행채, 공사채 등은 매매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카드채나 할부채 그리고 좀 신용등급이 낮은
낮은 회사채들은 전혀 발행은커녕 거래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경기 침체. 내년 들어서 마이너스 성장까지 나오는 그 해외 투자인들 보고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가 경기 침체, 그에 따른 신용 위험, 그리고 구조 조정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주단 협약, 건설사 유동성 지원에서 대주단 협약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어느 기업이 쓰러질지 모른다는 기업 간의 불안감. 그래서 서로 거래를 하지 않는 이런 카운터 파티 리스크라고 그러는데요. 네. 서로 돈이 있어도 돈은 많지만 돈은 움켜쥐고 거래를 하지 않는 이러한 신용 경색 현상이 그 멘탈리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한다는 어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고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그렇게 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 안정감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좀 수반돼야 근본적으로 자금 시장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병관 기자로부터 자세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내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확대를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어제도 업무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양측 입장이 조율되지 않으면 시장의 혼란은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일 텐데요. 자,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과연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서울경제신문 고광본 기자의 도움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토부가 11.3 대책에서 이제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선까지 허용키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대폭 높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좀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의원 입법 형태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이 국토개혁법상 상한선, 즉 다시 말해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 2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까지 최대치를 고려할 때요. 그렇게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현재는 서울시내 재건축 아파트들이 용적률을 과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과연 얼마 정도 용적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나요? 네. 이번에 국토부가 도정법을 개정하려는 것은요. 시가 국토법상 용적률 상한선보다도 상당히 낮게 이 재건축을 할 때 이 정비계획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조합 측이 공원 등을 기부 체납하면 서울시가 그 용적률 20%포인트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용적률을 계획 용적률이라고 하는데요. 국토법 상한선보다 대략 40에서 70%포인트 정도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계획 용적률인 230%에서 국토법 상한선인 300%까지 최대 70%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동간거리나 사선 제한을 고려하면 실제 용적률은 300%까지 바뀌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이 통과돼서 용적률이 이 국토법상 상한선까지 허용된다면 그렇다고 해서 조합이 모두 다 그 과실을 갖는 건 아니고요. 현재 국토부는 시의 계획 용적률보다 늘어난 용적률, 다시 말해 아까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예를 든다면 230%, 300%까지 늘어나면 70%포인트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70%포인트에 30에서 50%는 보금자리 주택이나 장기 전세 주택으로 환수하겠다. 그리고 환수 범위는 각 지자체에서 정해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어떤 이견이 발생함으로써 그 시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국토부와 서울시는 어제도 이 재건축 용적률 상향 문제를 놓고 업무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여전히 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토부가 좀 독주를 하는 양상인데요. 이렇게 도시계획을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그만큼 좀 불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좀 표시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재건축 용적률을 국토법상 상한선까지 일률적으로 올리기보다는 서울시 입장에서요. 도시 미관이나 주거 편의성,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해서는 그 우수 디자인 또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 주택 또는 기부 체납 비율, 그다음에 입지 여건, 다시 말해서 이 구릉지라든가 이런 곳에는 좀 용적률을 좀 너무 높이지 말고 역세권이나 이런 데서는 좀 고밀 개발을 하고요.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좀 부여하자. 좀 이런 입장입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양측 입장이 좀 조율되지 않은 과정에서 언론에 좀 추측 보도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요. 그
강남에 어제 좀 재건축 아파트를 추진하는 그런 현장 주민이나 뭐 그 조합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도대체 뭐 말만 무성하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 정확한 이런 그 용적률 상향안이 안 나와서 자기들로서는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관망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좀 토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기왕 도정법을 좀 개정하려면은 좀 빨리 입장을 좀 정리를 좀 하되 실제 도시계획 기반 주체인 시의 입장을 좀 반영해서 좀 정책 추진 효과를 높여달라 이런 주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하루빨리 이견을 좀 일치시켜서 이제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을 도출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고강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최근 경기 불황에 매서운 한파가 패션 산업까지 덮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국 패션 메카 지역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서울 명동을 많이 꼽을 텐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명동의 위상이 요즘 들어서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하네요. 자, 과연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죠. 서울경제신문 김영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실제 명동을 다녀오셨다고요? 둘러보니 어떻던가요? 예, 제가 지난 10일 오후 명동을 직접 찾아가 봤을 때 실제로 여러 곳에 우리 매장이 텅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 우리 업체 신원이 1991년부터 20년 가까이 운영해오던 명동 직영점을 전격 철수했는데요. 이곳은 브랜드 홍보와 고객들의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안테나 샵 개념으로 회사 측에서 전략적으로 운영해오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소비 심리 침체로 명동 상권마저 고객 유입이 줄어들면서 안테나 샵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에이션 패션의 캐주얼 브랜드 포렘과 엠포렘도 올 여름부터 명동 매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진도 FN의 중저가 캐주얼 브랜드 퍼블릭 스페이스원은 최근 모기업의 워크아웃과 함께 문을 닫았습니다. 이외에도 여성복 브랜드 플라스틱 아일랜드가 올해 초 명동 매장을 정리했고, 예신 퍼슨스는 중저가 캐주얼 브랜드 마루와 노튼 매장을 한 곳으로 통합하면서 매장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또 코롱 패션과 휠라코리아도 지난해 이미 명동을 떠났습니다. 네, 이 경기 불황 여파를 그대로 맡고 있는 그런 모습이군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국내 패션 업체가 이제 명동에서 잇따라 매장을 철수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국내 패션 업체들이 명동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불황으로 매출 부진에 빠지면서 더 이상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명동 상권의 임대료는 33제곱미터당 평균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로 전국에서도 가장 높기로 유명한데요. 이 같은 금액은 인근 종로 상권보다 30%가량 비싸고 홍대 중심 상권의 2배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액수입니다. 따라서 결국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패션 업체는 굳이 비싼 임대료를 내가면서까지 명동 매장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죠. 때문에 올해 들어 명동 상권에 새로 들어서려는 국내 패션 업체의 임대 문의는 실종된 반면 문을 닫는 우리 매장은 속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올 하반기 직영 매장을 열기로 했던 일부 패션 업체의 경우 임대 계약을 무기한 연기할 정도로 과거 국내 패션의 일본지로 통했던 명동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 강남 상권과 마찬가지로 명동 상권도 결국 이제 높은 임대료 부담이 상당히 큰 셈이군요. 근데 사실 그 건물주 입장에서 또 들어보면 이제 임대료를 역산해서 건물 그 가치를 또 환산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점포를 비워둘 망정 임대료를 내려주는 건 또 꺼려한다. 그런 입장도 있더라고요. 예. 자, 하지만 또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은 더욱더 공격적으로 명동 상권에 진입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 패션 업체들의 행보와는 반대로 자라나 유니클로 등과 같은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은 속속 명동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브랜드들은 대부분 수백 평 단위의 대형 매장을 열면서 국내 패션 브랜드들을 더욱 위협하고 있는데요. 스페인의 세계적 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자라는 지난 4월 명동 롯데백화점 영플라자에 국내 첫 매장을 연 데 이어 9월에는 명동 복합 쇼핑몰인 엠플라자에 약 400평 규모의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또 미국의 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포에버 21도 지난 10월 명동 엠플라자에 850평 크기의 매장을 열었고, 일본의 중저가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는 지난해 10월부터 명동 중심가에 700평 규모 4층짜리 단독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스웨덴의 패스트 패션 브랜드 H&M이 내년 중 명동의 복합 쇼핑몰 눈스퀘어 입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동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국내 패션 브랜드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전망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현상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시황을 정리해드립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혜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피가 오늘 만만치 않은 수준으로 급락했죠. 네, 코스피 지수가 6일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0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50.61포인트 급락한 1103.8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가까스로 1100선을 지켜냈다는 점이 위안인데요. 이날 소폭 하락한 채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중한 때 반등에 성공할 정도로 무난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장후반 미국 상원이 자동차 빅3 구제 법안 통과를 부결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빠른 속도로 하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2,917억 원 팔자에 나서며 하락장을 이끌었고 기관 역시 763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만이 3,118억 원 사들이며 저가 매수에 전력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가 큰 폭으로 급락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이날 의외로 하락폭이 컸는데요. 네. 전일 미국 증시가 경기지표 악화로 하락 마감하면서 지수 하락장을 예고한 가운데 자동차 빅3 구제안 부결이라는 악재가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여기에 최근 지수가 단기 급등한 데 따른 차익 매물이 대거 쏟아지면서 낙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셌는데요. 외국인은 이날 3천억 원 가까운 물량을 토해내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구제안 부결 소식이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한중 간 통화수합 체결로 상승폭은 줄였지만 이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점도 외국인 순매도를 야기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의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 국내 증시가 급락한 데는 빅3 구제 법안 부결 소식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향후 지수는 구제 법안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모양새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구제안이 어떤 식으로든 통과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빅3가 파산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시장이 재차 패닉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이날은 통과에 실패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를 좌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 전문가는 이날 구제금융 불발 소식이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지만 미 자동차 업계 빅3 구제 금융안은 결국 우회를 통과할 것이라며 시장 참가자들은 이러한 재료가 그동안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인 만큼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네 박혜욱 기자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증시 상황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뉴스 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에 14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금융 구제안이 상원 의회를 통과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임금 인하와 관련한 공화당 전미 자동차 노조의 협상 결렬이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중국 인민은행과 통화수합 규모를 기존의 4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확대했습니다. 또 일본 은행과도 3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통화수합을 확대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 4분기 경제 성장률이 5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내년 연간 성장률은 2%대에 그치고 취업자 증가 수도 올해보다 줄어든 4만 명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당 부채가 처음으로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가계 신용 잔액은 676조 원을 나타냈으며 가구당 빚은 4,054만 원에 달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네, 증시 전략센터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분당점의 박세철 과장 그리고 잠실점의 노승일 과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박세철 과장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던 우리 증시였는데요. 오늘은 50포인트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반납을 한 셈인데요. 자, 이번 주 장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장은 아주 고무적인 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주에 유동성 랠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월요일부터 장이 크게 반등하면서 네. 계속적으로 올라서 아주 기분이 좋았고요. 하나하나 이슈를 정리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를 파격적으로 인하하면서 기준금리가 3%가 됐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단기금리인 뭐 CD금리, CP금리, 회사채 금리들이 크게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한일 통화 수합, 한중 통화 수합이 300억 불로 증액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거는 뭐 우리 환율의 하락하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환율이 1,500원대에서 지금 1,370원, 76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것도 아주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슈로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중국 정책, 그다음에 미국의 오바마 정권의 정책이 신뉴딜 정책에 따른 정책 랠리가 예상된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1929년 당시에 미국에서 세계 대공황이 있을 때 이걸 타파하려고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입법 과정에서 한 3개월 동안 주가가 87%가 오르는 기염을 토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유동성 랠리가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미국 빅3 자동차 구제안이 상원에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네. 또 하나는 GM이 파산 보호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안 좋았지만, 장 막바지에는 7천억 불 구제금융안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 측에서 그런 얘기가 또 나오면서 네. 또 희망적인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경제 지표 잠깐 살펴보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왔다는 사실이 좀 고무적이고요. 외국인의 주식 매수와 통화 수합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단기 금리인 CD 금리, 회사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어서 주식시장에 좋은 이슈를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 금리 민감주인 증권, 건설, 금융주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분석을 잠깐 해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20일 이평선을 강하게 봉이 돌파하면서 당분간 랠리를 예상하게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랠리가 과거 IMF 때도 그랬듯이 돈은 정부에서 많이 푸는데 은행에서 기업들로 가지 않는 상황이 계속 연출됐었는데 앞으로는 그 유동성 랠리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목별로는 60일 이평선을 벌써 돌파한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 종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일봉 차트인데요. 이 커다란 양봉이 이게 80포인트 가까이 오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수렴을 하면서 그다음부터 이 파란 선이, 이 녹색 선이 5일 이동 평균선인데 급등하는 주가의 패턴이 5일선을 타고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 10월 달 이후로 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때도 이 5일 이평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당분간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당분간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이 좀 귀에 싹 들어오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노승일 과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시장이 50포인트 넘게 급락을 한 것은 사실 기분이 영 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일까지 꾸준히 한 5거래일로 기억을 하는데 좀 올랐던 것에 좀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도 좀
좀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예, 다음 주 시장 뭐 예. 60일하고 20일 이평선에서 박스권 흐름 예상하고요. 이번 주 미국 증시 오바마 대통령 당선의 그 신뉴딜 정책 기반으로 해서 일봉상 20일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따라서 국내 증시 또한 20일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 쌍바닥의 신뢰도가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양대 지수 현재 60일 이평선에 근접을 한 상태로 양대 지수 모두가 급등을 동반하며 20일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또한 60일 이동평균선의 경계 매물 또한 출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런 날이었고요. 따라서 현재 저항으로 작용하며 우하향하고 있는 60일 이동평균선과 그다음 지지대 상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2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12월 8일 장대 양봉의 고점인 그 1110포인트 긴박한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네.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준다면 1200포인트의 저항이 예상이 되고요. 또한 1110포인트 하락 시에는 1050포인트, 지금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 부분이 지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코스피 지수 60일 이동평균선 돌파 시에는 IT, 철강, 건설, 증권, 그리고 자동차 업종 쪽으로 접근해 주신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에 60일 이동평균선 공방 시에는 전기, 가스업, 통신, 필수 소비자 업종으로 접근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코스피 월봉 차트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삼각형대의 상단과 하단에서의 저번 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밑부분에서의 그 삼각형 상단에서의 스파이크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양봉과 양봉을 이으면은 장대 양봉이 나고요. 또한 음봉과 음봉을 이면은 장대 음봉이 납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은 흑운형에 가까운 모습이고요. 또한 최근 6개월간 급락을 하면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냐면은 코스피 월봉 자체는 일단 하락 장악형으로 일단 마감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각형 상단에 지금 맞으면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냐면은 이 부분에서 양봉이 출현하면서 만약에 이번 달에 양봉이 출현하고 다음 달에 양봉이 출현한다면은 네. 그 상승 인태형으로 다시 네. 전환이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그 쌍바닥에 대한 그 신뢰도는 점증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200에 대한 저항은 이 부분입니다. 892포인트까지 빠졌다가 1217포인트까지 강하게 리바운드 되면서 맞았던 그 저항대의 하단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이고요.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항대 하단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그 조정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우상향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고 60일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으로 지금 돌아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박스권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하향하는 60일 이동평균선은 여기에서 돌파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상당 부분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식시장이 상당히 그 미국발 압제의 영향에 한 방 얻어맞으면서 크게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죠. 지금 미국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그 구제 금융이 사실 뭐 무난히 좀 통과되지 않을까. 하원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서 뭐 내친 김에 이제 당일 그냥 상원까지 밀어붙이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좀 어떤 여풍을 맞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뭐 이게 어떤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괜히 이게 같이 빨려 들어가서 이게 좀 안 좋은 상황을 당하는 것과 좀 비슷한 형국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업체에 대한 이제 구제 금융 자체가 이렇게 된 게 호재라고 인식을 하는 분들도 분명 이제 소수 있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이런 상황 자체가 이제 상당 부분 증시 어떤 변동성을 굉장히 키운다라는 점에서 야, 우리 증시가 앞으로 갈 길이 좀 험난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두 분께도 이 의견을 한 번 정도씩 여쭤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런 변동성 장세가 다시 한번 오는 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크게 열어놓는 게 그래도 나을까요?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금 오늘 한 50포인트 빠진 게 네. 절호의 매수 찬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찬스요? 매수 찬스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동안 오르면서 15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가 추격 매수해서 지금 많이 물려 계신 분이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은 한 2, 3%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업종이 뭐 조선 기계 업종인데 네. 이런 업종들은 뭐 거의 뭐 빠지지 않고 지금 지수보다 아주 많이 잘 가고 있는 상태여서 오늘하고 월화 정도가 분할 매수하는 절호의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하고 월요일, 화요일 정도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 말씀에 이제 뒤에 숨은 그 배경의 말뜻은 월요일과 화요일 장세 역시 상당 부분 하락할 가능성이 큰 장세다. 또 상당 부분 급락할 가능성이 큰 장세다라고 예측하신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밤에 지금 나스닥 선물이 한 4% 가까이 빠지는 것을 보면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우리 한국 증시가 좀 먼저 선제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고요. 네. 오늘 밤에 미국이 빠지게 되면 월요일 날 정도에 다시 불안 심리가 자극해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내일 정도, 월요일 정도 나올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제 주변에도 요즘 들어서 이제 한 1, 2년 정도, 아니면 뭐 길면 한 2, 3년 정도 들고 가면 또 우리 경제가 또 증시가 언젠가는 회복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지금 가격대제 매력을 느끼는 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꽤나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이제 대부분 상당히 이제 경륜도 있고 내공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의 투자법을 살펴보면은 50포인트, 막 70포인트 이렇게 급락하는 날마다 기다렸다가 그럴 때는 그냥 눈 딱 감고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쫓아가면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갈수록 이제 시장의 어떤 그 평균 단가보다는 어떻게 좀 낮은 가격대 매수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폭락장 또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나쁘지 않은 그런 수익률을 올려가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시야 자체는 한 1년, 2년, 3년 정도를 길게 내다보는 그런 시야로 투자를 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노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장세에 대해서 이제 변동성이 큰 장세가 당분간도 좀 지속될 걸로 보시는지요? 일단은 변동성 자체가 빠르게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의 그 박스에서 어떻게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시점 자체가 매수 타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적으로 접근을 가능하시되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그 순간에 적극적으로 과담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업 그 실적 자체가 08년도 3, 4분기나 4, 4분기, 그 다음에 09년도 09년도 1, 4분기 자체가 최바닥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도 09년도 1, 4분기 이후에, 3월 이후에는 강하게 터닝하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서의 적극적인 주식 매수보다는 선별적인, 분할 매수, 또한 60일 이동평균선을 넘기고 6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으로 접어드는 그 순간에 적극적으로 주식에 가담하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그 진단과 또 장세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또 여쭤봐야 될 텐데요. 자, 두 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오늘은 좀 상세하게, 자세하게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박세철 과장께서는 어떤 종목들로 현재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계십니까? 예, 포트폴리오 말씀드리기 잠깐 전에 예. 지금은 정책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 침체기에 다 접어들어서 지금 이 3저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 이렇게 되면 뭐 인력도 뽑지를 않게 되고 식당은 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게 되고 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과거의 장기 불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글로벌 뉴딜 정책이라는 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써서 획기적으로 성공했던 SOC 사업입니다. 사회 간접 자본을 늘리겠다. 도로, 항만, 철도, 뭐 관공서 이런 걸 대폭적으로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과거에 대운하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 지금 여론에 몰려서 얘기가 들어갔다가 다시금 4대강 정비 보수 얘기가 나오면서 그걸 안건으로 올리려고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악재로만 볼 건 아니고 지금 일자리 창출에다가 경기를 부양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외환위기 때도 정부에서 돈을 계속적으로 풀었지만 이게 풀리지가 않아서 경색돼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유동성이 풀릴 국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기대 심리가 적어도 1월 24일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랠리가 개인적으로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대도 58%가 단기적으로 올랐으니까 개인적으로는 890에서 58%면 1440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1,300선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래서 종목 포트폴리오를 좀 약간 말이 많았지만 포트폴리오를 괜찮습니다. 예, 예. 사실 말씀을 요즘에 이제 드리면, 연말 예. 랠리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사람들을 좀 만난 분들 가운데 이제 섬유 관련 업종에 이제 있는 분들을 좀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이불이라든가 뭐 곰인형 같은 거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섬유들을 주로 이제 만드는 분인데 예. 사실 이때쯤 되면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제 뭐 애들한테 이제 인형 선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주문이 엄청나게 빗발쳐가지고 물량대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예. 많이들 납품을 했답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불을 또 얼마나 많이들 사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경기가 워낙 안 좋다 그러니까 뭐 인형용 솜도 안 나가고 그리고 이불도 그냥 뭐 낡았어도 1년 더 덥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냥 있는 바람에 주문이 없어가지고 죽겠다고. 그러고 보면은 이제 현장 자체에서 산업 현장 자체에서 어떤 그런 경기 자체가 너무나 위축되다 보면은 그것도 이제 어떤 연말 랠리를 좀 제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사실 조금은 들더라고요. 참 힘든 지경인 것 같습니다. 전 포트폴리오 관한 얘기를 해보죠. 예. 예. 포트폴리오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는 한진중공업 그다음에 동양제철화학, 현대미포를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한진중공업 얘기를 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진중공업을 뭐 이거 보지 않고 말씀을 드리면 한진중공업은 좀 독특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 조선 업종에 속해 있긴 하지만 건설업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분양 물건이 하도 많아서 일반 건설업체는 여러 가지 부동산 PF 관련돼서 힘든 게 좀 많이 있지만 한진중공업은 관공서 위주의 공사를 하기 때문에 네. 미분양 물건이 거의 없고요. 네.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뭐 지금 가장 뭐 업종에서 최고 지금 종목에서 제일 윗선에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두산인프라코어하고 아까 말씀드린 현대미포조선, 동양제철화학인데요. 포트폴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제가 종목이 강한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소개 차원에서 원래 한진중공업이었는데 그것도 괜찮지만 두산인프라코어를 일부러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다 선두에 있는 업종이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네.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이거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SOC 사업입니다. 글로벌 뉴딜 정책의 시행의 수혜주. 그래서 이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입니다. 굴삭기. 네. 굴삭기 포크레인이라고 부르는 예. 그런 그러니까 중장비죠. 예,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는 것은 뭐 일단 기반 산업을 닦아야 되니까 두산인프라코어가 거기에 큰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원래는 미국의 굴착기라고 땅을 파는 예. 밥캣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를 큰 돈을 주고 인수를 해서 유동성 위기가 좀 있긴 했지만 이 두산그룹이 그 기반 산업인 주류 사업을 매각을 하면서 유동성 위기 말하는 것을 그냥 일각에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두산그룹주들 자체가 아주 가볍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시장의 선두에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차트를 보시면서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이게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20일 이동평균선이 생명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평에서 우상향하면 이제 살아간다는 얘기인데 20일 이평선이 살아간 지는 꽤 됐고요. 60일 이평선까지 봉이 돌파하면서 그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위에서 논다는 얘기는 이게 장대한봉 출현 이후에 전혀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매수자는 전혀 팔 생각이 없고 극히 일부인 매도자만 팔고 나서 더 차트가 간다는 얘기인데 오늘의 악재 때문에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호의 매수 찬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매수가는 15,000원이 되겠고요. 목표가는 매물대인 2만 원 선, 손절가는 13,000원, 20일 이평선이 깨지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은 현대미포조선인데요. 이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현금이 뭐 시가총액 정도의 현금이 있다고 해서 이 지금 부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입 경영이 전혀 없는 무차입 경영하는 회사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은 중국 관련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국의 신뉴딜 정책에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수혜를 갖고 있어서 차트를 마저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가치주에 대한 사실 그 재조명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요즘 워낙 그 모든 자산 가치가 급락을 하고 있다라 보니까 그전에는 이제 전통적인 가치주에 대한 투자라는 것은 뭐 땅 많고 계열사 주식 많고 그런 기업들을 물론 골랐습니다만, 물론 그 투자 방법이 틀리진 않죠. 하지만 이런 자산 가치의 급락세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 긴 기간 동안에 나는 요 기간 동안을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분한테는 이 기간이 좀 만만찮게 긴 기간이라 하더라도 자산 가치주에 대한 투자로 성공을 거두긴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부동산 자산이라든가 주가 자산은 워낙 가격이 급락하고 있으니까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한정을 해서 그것을 자산주로 분류를 해서 가치 투자를 하자라는 그런 방법론도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먼저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현재 이 현대미포조선이라는 회사는 현금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건설회사하고 조선사들이 지금 은행에서 정부에서 칼을 대기 전에 은행한테 BIS 자기자본 비율을 8%에서 12%까지 맞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건전성을 늘려서 정부가 나서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알아서 해라라는 얘기는 부실 자산이 많은 대출해준 회사들을 알아서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은행에서 지금 현재 기업 구조조정본부를 각 은행에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1월 달 정도 되면 기업이 퇴출되는 기업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다 작은 조선사들이 없어지게 되면 1등, 2등 기업들이 향후 쭉 주가가 뻗어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해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요. 예, 자, 다음엔 동양제철화학 워낙 뭐 유명한 기업인데. 예. 동양제철화학은 제가 오늘 아주 7% 이상 많이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센 종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고 나온 이유는 지금 현재 달러 가치가 급등하고 있지만 이 달러 가치가 조만간 내려가면서 상품 시장으로 돈이 들어갈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원유가가 지금 한 2, 3일 동안 한 15%까지 급등하면서 $50 근처까지 왔는데요. 네. 유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동양제철화학 같은 대체에너지 관련주가 조선주랑 뭐 다른 주식들이 선도적으로 많이 나갔지만 향후는 다음 주 정도에서는 이 대체에너지 관련주의 대장격인 동양제철화학이 주가 모멘텀을 확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거를 일부러 가지고 나왔습니다. 차트를 간단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차트가 동양제철화학인데요. 지금 다시금 뭐 다른 종목들은 뭐 121 이평선까지 근처까지 가는 모습으로 아주 강한 모습인데 지금 동양제철화학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21 이평선은 뚫었지만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와서 제가 오늘도 조금 매수를 했고요. 매수가는 20만 6천 원이니까 매수가 밑으로 종가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24만 5천 원까지 전 고점 매물대까지 기대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20% 깨지는 수준인 19만 6천 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산인프라코어, 현대미포조선, 동양제철화학 이제 세 종목에 관해서 추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세 종목에 또 이 공통점이 있다면은 참 자산이 많은 기업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동양제철화학 같은 경우는 인천 하객동에 이제 워낙 많은 땅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연안부대 인근에 동구 똑같은 인천이네요. 동구 하수동 쪽에 또 워낙 큰 그 대우 종합기계 시절부터 갖고 있던 공장 부지가 워낙이나 크게 갖고 있고. 현대미포조선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현금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이런 불황기 때 오히려 안정성이 높은 그런 기업들에 국한해서 설명을 해 주신 듯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승일 과장님의 투자 전략도 들어보죠. 네, 지난주와 똑같이 그냥 기아차 20%, 현대모비스 20%, 현금 60%. 네. 네, 그렇게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 심지가 올고 드십니다. 예. 네, 먼저 기아차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분에서 특별 서비스 인하, 그다음에 경유차의 환경세 폐지 등 정부의 세제 지원 방안과 하이브리드카 개발을 위한 R&D 지원 방안 등 단기적인 호재에 힘입어서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장에 영향을 받아서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소형차 부문에서 모닝 판매 호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또한 기아차의 그 대표 차종이죠. 프라이드. 네. 네. 또한 그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로치와 포르테 등 신차 효과 또한 예상을 하고요. 또한 기아차의 그 모하비죠. 그 SUV 차의 모하비가 미국에서 일단 먼저 그 실험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차 일단 그 1회 충전으로 633km를 달리는 성공과 실용성을 입증받은 데 힘입어서 12월 9일 날 발표를 했으며 네. 12월 10일 날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아차에 대해서 20%를 유지하고요.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20%를 유지하는데요. 외국인의 그 지속적인 매도로 인해서 12월 3일까지 지속적인 매도로 인해서 과매도 국면에 진입했었습니다. 하지만 12월 4일 날 외국인이 매수를 다시 시작하면서 과매도 국면에서 벗어나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였고요. 또한 글로벌 그 완성차에 대한 그 산업의 침체도 이익 전망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따라서 현대모비스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매출 구성은 AS 부품이거든요. 네. 따라서 현대모비스에 대한 성장성은 아직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래서 20%를 유지를 했습니다. 간략적으로 그 차트 먼저 보시면은 기아자동차입니다. 기아자동차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하향하는 이동평균선은 지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20일 이동평균선을 내주는 모습 보였고요. 또한 여기서 긍정적인 게 뭐냐면은 저점 자체를 지금 현재 높여주고 있다는 부분 또한 긍정적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대모비스인데 현대모비스도 똑같이 20일 이평선에서 지금 조정을 보고 있고 지금 저점에서 고점까지 7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반등했을 때 거진 50%에 대한 수익률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현대모비스에 대한 20%도 유지를 하면서 일단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또한 62평선을 넘어가는 순간 비중을 더 확대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모두 현대기아차 그룹의 어떤 그 자동차 부품업체 그리고 기아차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 관한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추천해 주신 모든 종목들이 다들 이게 굉장히 큰 대기업이고 각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불안한 변동성 큰 장세일수록 보다 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기업군들로 관심을 좀 압축시키라는 그런 주문으로 이해를 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세철, 노승일 두 과장님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정돼가는 듯한 그 글로벌 증시가 미국에서 들려온 그 자동차 업체에 대한 구제 금융 법안이 좀 부결됐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크게 휘청거리는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안을 이게 두 가지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역풍이 불겠구나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가질 수 있는 반면에요. 또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그 큰 카운터 펀치를 맞고 나면은 몰린 쪽에서는 이제 그동안 좀 이것만큼은 내가 내놓지 않고 지키려고 하던 것들을 조금씩 이제 하나씩 내놓으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래, 그때 비록 좀 단기적으로는 힘든 시기 보냈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얻어내고 좀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쪽으로 많이 구조조정이 됐어라고 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대목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어떻게 들어보면 좀 억지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요. 사실 투자라는 게 이제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길게 긴 호흡으로 보는 것이라면은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애써 찾다 보면은 그것이 사실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노력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건강한 얼굴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